트럼프 이후에 이제 유동성이 폭발한다. 그리고 그것은 부동산 자산으로서의 가치 상승을 훨씬 더 많이 부추길 것이다. 전세 시장 얘기도 조금 들어보고 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사실 매매랑 되게 직결된 문제라서 교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는 지난번 나오셨을 때는 갭 투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요즘 전세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가 지금 2022년에 전세는 폭락했다가 2023년 초부터 이제 계속 오르는 상황은 맞고요. 근데 지금 약간의 뭐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나, 다만 전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물량과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신축 물량이 과거 대비 지금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올해도 한 만 몇천 채 적었고 내년도 만 채 적고 26, 27은 뭐 급감해요, 사실은. 그러면 전세 가격이라는 게 계속 꿈틀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당연히 매매로에 넘어가는 것들은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분기별로 이제 매매하고 전세, 임차의 합을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서 매매의 비중 같은 것들이 어떻게 가느냐를 보면은 이게 2022년엔 전체에서 매매 비중이 굉장히 적었어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2022년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안 사고 그냥 임차 시장으로 간 거죠. 근데 2023년부터 분기 단위로 봤을 때 네. 지금 매매가 올라가는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 거래에서. 즉 임차에서 매매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높아지니까 아예 이 가격에 매매로 사자. 간다. 예. 그리고 서울도 이제 구별로 굉장히 그 차이가 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이랑 지방도 사실 거의 다른 이야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교수님은 주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 또는 지방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전략 내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 수요와 공급 측면을 봤을 때 뭐 인구를 우리가 수요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광역시 중에서 인구가 조금씩 느는 데는 경기도하고 인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조금씩 감소해요. 그럼 수요가 인구수가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소득인데, 서울은 소득이 늘죠, 사실은요. 인구는 좀 줄더라도. 근데 기타 광역시가 서울만큼 소득이 느는 어떤 경제적 모멘텀을 갖고 있냐? 그건 굉장히 우리가 의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 그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 사이드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도시, 인천 포함해서 지금 미분양 해결을 못했어요, 다. 이거 해결하는데 25년, 26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과 비서울은 다른 시장인 거예요. 따라서 이건 중앙정부에서 할 일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인 대한민국 전체를 겨냥하는 주택 정책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다른 데는 차별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서울과 비수도권, 비서울이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2016년부터 나타났던 트렌드예요. 다만 우리가 0.5%대 기준금리가 되면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유일하게 같이 갔을 뿐이지 지금 다시 차별화가 시작되는 걸로 봐야 돼요. 이 얘기는 지난번에는 여쭤보지 않았었는데, 교수님께서도 서울의 아파트를 얘기하셨으니까 요즘 아파트라는 노래도 있고, 이 서울 아파트가 글로벌 투자재로서의 매력이 상당히 있어서 한동안 외국인들의 이제 투자가 는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혹시 그 관련한 연구도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거는 사실 서울이 어떤 도시로서의 매력도와 연결되는 것이고, 서울은 충분히 도시로서의 매력도가 엄청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은 서울에 지금 1000만 도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도권 했을 때 거의 2,500만인데, 그러니까 서울만 본다고 했을 때 아시아에서 과연 서울만큼의 어떤 그 소득 수준, 경제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 그 안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을 갖고 있는 도시가 있냐 봐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만한 아시아 도시가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상해 사이즈 자체가 거의 수도권 사이즈예요. 서울과 상해를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북경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서울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도권 레벨로 한다고 했을 때 상해하고 서울하고 왜 비교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상해는 사실은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어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산업화를 겪으면서 이렇게 산업 중심지가 됐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해를 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과거의 유산이라는 건 시커먼 주택 정도밖에 없어요. 거기 궁궐이 있거나 그러진 않다고요. 그죠? 동경도 마찬가지예요. 동경은 에도 시대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 시작되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그 이전의 히스토리가 없다고요. 근데 서울은 이게 조선 정도 600년에다가 남경까지 했을 때는 1000년의 도시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뉴욕도 굉장히 블럭마다 굉장히 그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보지만은 거기는 사실은 안에 있는 어떤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다양성이 많지는 않아요. 뉴욕은. 예, 뉴욕은. 근데 우리나라는 서촌에서 경복궁 갔다가 옆에 북촌하고 밑에 인사동하고요. 오른쪽에 익선동, 봉익동하고 종묘 나오고 세운상가 있고 광장시장 있고 동대문 이것만 해도 다 다른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동대문부터 경복궁까지 걸어서 사실 1시간이면 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그 도시의 패브릭이 다 다르다고요. 이런 도시가 사실 없어요, 전 세계에. 따라서 이런 문화적인 거를 본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아시아에서 당연히 1등 도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도시들 보면은 지금 불법 이민자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완전히 망가졌고 LA는 뭐 원래부터 볼 것도 없었고요, 사실은. 뉴욕 정도 남았는데 뉴욕도 지금 이민자 너무 많기 때문에 센트럴 파크에다가 지금 이민자들 모으는 캠프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도시들도 사실은 그래도 뉴욕은 좋죠. 글로벌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유럽 도시들을 보자고요. 우리가 동남아 도시하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요. 서울의 방점은 유럽 아니면 선진국 도시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유럽에서 서울만큼 사이즈를 갖고 있는 데가 런던밖에 없어요. 파리는 우리가 가는 파리 자체는 서울의 6분의 1 사이즈예요. 파리는 그렇죠. 예, 100제곱킬로미터고 우리가 파리 주변에 일드 프랑스까지 하면 좀 사이즈가 커져요. 근데 일드 프랑스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우리가 일드 프랑스 갈 일은 없어요. 다 파리만 가지. 그럼 규모 경제에서 서울하고 파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죠? 나머지 도시들 베를린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우리는 런던 정도랑 비교를 하는 건데 런던은 영국이 망해가면서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갈 형편도 안 돼요. 따라서 지금은 서울이라는 도시는 사실 비저닝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우리가 G2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저닝? 서울의 비전이요. 앞으로 2030 또는 2050의 서울의 비전이 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우리가 맨날 K컬처 얘기하는데 네. K컬처 얘기하면 BTS나 블랙핑크가 공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블랙핑크나 BTS급은 사실 5만 명 오거든요. 그럼 서울 안에 5만 명이 공연할 수 있는 데가 있냐 봤을 때 그거 없어요. 전용 아레나가 없다고요. 근데 아레나가 있으면은 사실 아레나만 하는 게 아니고 호텔, 리테일, 나이트클럽에서 주변의 상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엉뚱하게 창동, 고양시에다 해서는 안 돼요. 딱 시티 센터에서 해야 되는 코엑스 거고. 같은데? 근데 없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레나를 넣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좀 과격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철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그냥 장난감이에요. 그 자하디드가 만든 장난감이고 사람들 거기서 사진만 찍고 그 안에서 아무런 쇼핑 활동이 안 일어나요. 경제 활동이. 그렇죠. 네, 그럼 그런 거 부시고 거기다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동대문 상권 다 죽었기 때문에 거기 최소한 호텔 들어갈 것이고 지금의 상권이 활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저닝을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이왕 이렇게 말씀하신 김에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지금 아까 서울이 거의 아시아 1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서울의 집값이나 땅값이 오히려 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는 최근에 봤어요. 홍콩이라든지 동경에 비교하면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전 놀랐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럭셔리 시장이 없었어요. 럭셔리. 지금 초고가 아파트 나타나고 몇백억 나타나는 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건 팩트로 인정해야 돼요. 전 세계 어디나 0.2%대를 위한 그 고가 아파트는 존재를 해요.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제발 실효세를 올려야 돼요. 실효세를. 지금 종부세 폐지 논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실효세율이 0.1%밖에 안 돼요. 종부세를 뺀다고 했을 때. 미국이 실효세율이 0.3%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미국 좋아하면은 미국은 주마다 그 재산세가 달라요. 평균이 0.8이에요. 뉴저지 2.2%예요. 100만 불 갖고 있으면 1년에 2만 2천 불 내요. 3천만 원 세금 낸다고요. 100만 불짜리 주택에. 100억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2, 3억 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초고가 아파트가 있다는 걸 팩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세금 내기는 걸 가야 되는 것이고 다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2, 3년 전에는 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의 집값 또는 땅값이 땅값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해외에 있는 도시들이랑 봤을 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냐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리츠 프로그램들이 더 나와서 우리가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물량을. 왜냐하면 SH나 LH가 제가 봤을 때 시대적 소명이 다 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말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공간 공급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집 옆에다가 SH, LH 들어가는 건 반대할 거라고요.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트렌드 2025년을 짚어보는 데서 시작해서 서울이 거의 글로벌 아시아에서는 1등 도시다를 포함 블록체인 얘기도 들어보고 한국형 뉴리츠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교수님 더 아쉬워서 얘기 못하신 부분 혹시 있으시다면 더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니 좀 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이런 교수님의 관점이라기보다 이웃집 형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막 집을 가지고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지 새해에는 어떻게 좀 해라.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갖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고 하면 그 사람을 욕해요. 근데 주식 가격은 내려간다고 하면 그 사람을 욕해요. 전문가를. 똑같은 자산인데 하나는 올라간다고 욕하고 하나는 떨어진다고 욕을 해요. 근데 그건 저도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은 주식은 싼 거는 몇천 원짜리도 있어요. 자기가 어폴더블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구체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조기 진입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청년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선은 첫 번째는 그래도 이 부동산은 소유할 수 있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부동산이 있어야지 나중에 자기가 파이낸싱을 일으켜요. 대출을 일으켜서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자기의 소유의 부동산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걸 디딤돌로. 그럼요. 네. 다만 이제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동시에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폭락을 할 때 2022년 상황을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한다는 것이고 사실 이거는 청년에게 하는 얘기보다는 국가 정책에서에 대한 얘기가 가야 돼요. 우리가 매년 뭐 저출산 문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이 주택 구입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 차원에서 막는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산이니까 부동산이 떨어질 거다라고. 뭐 옛날 그런 가스라이팅을 하죠. 그런 가스라이팅을 하고 근데 서울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제대로 된 나라는 사회적 약자가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은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상황을 보자고요. 지금 금융당국에서 갑자기 가계대출 높고 부동산 가격이 높을 것 같으니까 대출 이자를 높여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 계층 중에서 타격을 받는 거는 중산층 이하의 서민이에요. 부자들은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 전혀 신경 안 써요, 사실은. 즉 이게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잡기 위해서 뭔가를 해놨는데 피해는 여기서 본다고요. 근데 싱가포르 위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우선은 싱가포르는 그 주택 보급률 거의 90% 넘어요. 그리고 많은 기회가 이제 공공에서 진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데 거기서 하는 위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가 내는 연금하고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연금의 일부를 주택 자금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지원금까지 내줘요. 그러니까 즉 퍼스트 홈 바이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세계 첫 주택 구입자를. 예, 뭐 이거의 정책의 목적은 뭐냐면은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것 같으면 그렇게 열어뒀다가 오를 것 같으니까 수요를 다 잡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들은 다른 걸로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의 최대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서민 서민이죠. 중에서도 그러니까, 더 서민이 더 보게 되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저소득층 포함한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가 저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철학은 많은 나라들이 공유해요. 미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대부분의 나라,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정책 당국자의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정책 당국자의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일단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꼭 소유할 생각을 그렇죠. 호시탐탐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그 괴리에서 해답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수님이 또 한국형 뉴 리츠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김경민 교수님의 고민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뭐 거의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과연 슈퍼사이클 진입 이후의 이야기가 또 어떻게 될지 사실은 2026년 제목은 어떻게 될까요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를 미리 예상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교수님 새해에도 좋은 연구 활동 부탁드리고 또 오늘 해주신 것처럼 이런 정책 제언 많이 해주시고 머니올라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